알렉산드르 듀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1823년에 폐병이 유행했다. 모두가, 특히 시인들이 폐병에 걸렸다. 몹시 감동할 때마다 피를 토했고 30세 이전에 모두 죽어갔다. 아름답게 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지시를 따라도 질병이 자기를 피해가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잡아갔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의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의학 발전이 이때부터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들은 질병에 의한 상황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암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맞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1948년도에 WHO가 설립된 이후에 세 번째 상황이죠.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그래서 지금 현재 8,200만의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대략 2.2%의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 새로운 변종이 발생했다. 과연 그게 영국만일까?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70%가량 더욱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좀 더 위험한 게 지금 예전에 다 이미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잊혀진 질병들도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들은 정치적인 상황, 전쟁 상황, 여러 상황이 있지만 질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를 지배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흑사병입니다. 사실 흑사병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몰랐어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패스트균, yersinia pestis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이건 박테리아 균인데 이 균에 생활환이 있어요. 벼룩, 쥐 사이에서 서로 이제 기생하고 균이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을 깨치고 그 균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서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학적으로 처음 증명된 흑사병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일어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는 겁니다.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도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그 란셋지에 2014년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바리아 지방, 지금은 이제 바이에른 지방인데 거기서 죽은 유골 두구를 이제 DNA를 분석을 했더니만 이게 과거에 패스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동서로마로 나누어져 있던 로마를 다시 한번 통일시켰던 굉장히 위대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급격한 교류가 일어나면서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동로마의 주민이 50% 정도 사망을 했고요.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심지어 저 멀리 아일랜드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이민족 국가가 이제 봉기하기 시작을 하죠. 서서히 로마는 저물고 중세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못 되고 하면서 모든 지식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학문, 과학, 철학 모든 게 다 쇠퇴하고 캄캄한데 오로지 야만적인 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살아 있었던 게 종교예요. 기독교가 이제 최고의 권위로 떠오른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중세 시대를 굉장히 로맨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로맨틱이란 이야기에 아이러니가 있는데 실제로 중세 시대의 최고의 성인 이런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인데 순결한 걸 뭘 순결하다냐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손을 씻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요강을 바로 창밖으로 내려다 붓고요. 길거리에 뭐 짐승 분뇨 뭐 저런 게 다 떠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중세를 정의할 때 제 나름대로는 중세를 3D라고 표현합니다. Dirty, dirty and dirty.
그래서 3D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사라지고 300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인도에서 흑사병이 다시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300년 후에는 몽골에서 흑사병이 발생했고요. 1348년경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럽 전역을 강타했느냐? 킵차크 칸국, 몽골의 그 하나의 분국이죠. 몽골 제국의 킵차크 칸국이 크림반도를 침범을 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제 페오도시아 성을 침범했는데 그때 몽골 군들이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성 안으로 투석기로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던져 넣은 데서부터 그 성 안에서 패스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와 있던 이탈리아 교역소의 사람들이 그 병을 지닌 채로 시칠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북유럽까지 가는데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3, 4년 되는 기간에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미지의 질병이 창궐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 공포가 결국은 증오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를 찾으려고 들어요. 이제 하느님이 내린 벌이다. 근데 누가 죄를 지었느냐? 마녀를 색출해내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또 약자들을 학살합니다. 스스로도 이제 반성을 하니까 반성하는 기이한 형태의 광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이들의 무덤 옆에서 접신을 하기 위해서 광기 어린 춤을 추거나 아니면 조선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광란의 춤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퍼졌던 채찍질 교도라는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기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걸어다니는 고행을 하는 집단이 생겼어요. 흑사병을 근데 굉장히 처참한 기록을 남깁니다.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섬뜩한 말이 있는데 아주 건강한 젊은이도 아침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저 세상에서 조상들과 만찬을 했다. 실제로는 유럽에서 30% 정도는 격감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일을 위해서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제도와 규범은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되었다. 그러면서 기성 도덕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직자의 말을 따르고 교회의 지시를 따라도 질병이 자기를 피해가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잡아갔고 실제로 의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아무리 써봐도 낫질 않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립된 게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철저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이때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사회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장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땅이 중요했어요. 농로는 마치 이제 소모품이고 하찮은 존재였는데 땅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서 없어지니까 정말 사람이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농로들도 내가 그렇게 하자할 것 없고 쓸모없는 농로만은 아니구나. 나도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 본위의 개념이 이제 정립되고 노동자 규제법 그리고 노동자 측령 같은 게 이제 성립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학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 병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에 생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자, 근데 의사라는 사람들의 복장이 죽음의 사자 같은 두건을 쓰고 다니는 망토를 입고 다니면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새부리 가죽으로 만든 이런 이제 모자에 유리알로 된 눈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코에는 이런 기다란 마치 새부리처럼 생긴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이 새부리 부분에는 허브 같은 걸 넣어서 나쁜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의사들은 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1537년경에 이제 아내와 자녀가 모두 다 패스트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여겼던 건 사혈법이에요. 나쁜 피를 뽑아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피까지 뽑았으니까 더 빨리 죽도록 만든 일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사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리고 청결해지라, 소독을 좀 강조했어요. 그때 개념으로는 획기적인 개념이고 지금 개념으로도 무색하지 않은 이런 일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예언자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생성됐던 개념은 검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선박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선박을 거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죽는지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놈은 그때 뭐 이미 다 죽고 살아있는 놈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 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어 쿼란틴이죠. 쿼란틴은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 쿼란타에서 유래됐어요. 검역 개념이 바로 이때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 라오코온 상이 1506년도에 로마 근교에서 발굴됐어요. 제일 먼저 놀랐던 건 뭐 사람들이 위대한 작품이 놀랐겠지만 예술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종교화나 그리고 굉장히 평면적인 이런 걸 그리던 사람들이 근육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머리카락이 결치고 표정이 살아있고 이런 조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해부학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도를 보면 이게 과연 그림을 위한 해부도였을까? 장기를 탁 해부해서 심지어 자궁에 있는 태아까지 그려놨어요. 이런 계속적인 이제 해부학적 개념이 발전해 나오면서 부검을 하고 보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살아생전 증상하고 부검 소견을 보면서 신체 특정 부위에 그 병의 실체가 있다 라는 과학적 개념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2000년 이상 이어오던 전통의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의학 발전이 이때부터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르네상스의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뜹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도 한 지역의 풍토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딴 지역으로 번지면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아메리카의 정복이죠. 첫 번째는 이제 컬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상륙한 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북 아메리카의 인구가 한 1억 명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500만에서 3,0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그 멕시코 중심으로 하는 아즈텍 문화권에 살았고, 인데스의 잉카 문화권에 비슷한 정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그 지역에 살았던 거죠. 딴 지역은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컬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 섬 상륙하고 발견하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왔는데 에스파니올라 섬에서 천연두가 시작됐어요. 콜럼부스가 심은 거죠. 콜럼부스는 전 세계를 강타한 몇 개 질환을 전부 다 옮겨왔는데, 옮겨온 게 매독을 옮겨왔어요. 1759년에 볼테르가 쓴 캉디드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캉디드가 스승 판그로스를 길에서 만나는데 완전히 거린이 돼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요. 판그로스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매독 때문에 됐는데 이 병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옮겨왔는데 옮겨와서 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이 나와요. 컬럼버스가 이걸 다 옮겨왔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맥의 질환이라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유럽 전역을 강타했느냐. 첫 번째 시초는 샤를 8세에 군대에 들어가 있던 스페인 용병, 역시 컬럼버스가 도착했던 지역에서 옮겨와서 스페인 용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샤를 8세 그 프랑스 왕인데 자기가 샤를마뉴의 업적을 재건하겠다고 이제 기치를 내세워서 이탈리아로 침범에 들어갔어요.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병령에서 이상한 병이 발생했는데 젊은 애들이 흉악하게 변해 죽는 거예요. 막 피부가 문드러지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막 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급격히 전쟁을 멈추고 퇴각합니다. 퇴각하는데 군대가 지나가는 길 그리고 접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됐는데 그때 기록을 세웁니다. 초고속 전파. 20년 만에 전 세계로 번졌어요. 초고속 전파는 이제 컬럼버스 개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한국까지 도착합니다. 군자의 나라인 그 조선까지도 매독에 점령을 당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거는 부도덕한 질병이다. 그리고 천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도 생겼습니다. 문란했던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되니까 작가들이 이제 뭐 볼테르 같은 작가들은 프랑스와 1세에 매독을 막 칭송을 하기 시작해요. 귀족의 병, 연애의 훈장.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은 귀족은 비천하고 시골뜨기 냄새가 나는 노예다. 좀 이게 배운 것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때 수은을 이용한 치료법을 도입을 했어요. 수은으로 훈증하고 수은으로 만든 연고를 쓰는데 이게 과학적 치료의 서막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수은을 이용한 치료 때문에 매독으로 죽은 사람보다 수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은인가? 옛날에는 이렇게 점성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어떤 병이 걸리면 별자리 어떤 일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개념이 하나가 머큐리의 화살에 맞은
까닭에 이 병이 생긴다. 그 머큐리와 비너스는 둘이 이제 바람을 피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너스와의 꿈과 같은 하룻밤 때문에 평생을 머큐리와 함께 지내야 한다. 머큐리가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방법으로 머큐리한테 당했으니까 머큐리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은을 사용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개념 때문에 쌀발산이라는 약이 개발되는데 그게 606호예요. 에를리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약물을 이제 사용하면서 실험하면서 실패하다가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성공해서 이 약을 개발했다 그래서 606호예요. 그래서 이 606호가 최초의 화학요법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폴 에를리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치음료 808이라는 음료가 있는데 소문에는 그랬어요. 807번 이제 실패하고 808번째 성공해서 이름이 808이다 했는데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은 게 어떤 회사에서 800번 넘게 실패하는데 그 팀을 놔둬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을 다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두 가지 생물이 사람 그리고 결핵균입니다. 근대를 강타했던 백색 패스트, 결핵은 사람이 허옇게 변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선사시대 유골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이집트 미라의 척추 기록이 남아있고요. 예술 작품에도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1485년도에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조가비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서 떠내려온 비너스를 서풍 그리고 여신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탄생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결핵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갛게 하얗고 발그스름하게 이제 홍조가 띈 그런 얼굴, 그 결핵의 특징적인 얼굴에 턱선이 있고 갸름한 목덜미, 그 다음에 이제 어깨선이 이렇게 한쪽이 약간 처지는데 이게 결핵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주인공이 된 여자가 시모네타 베스푸치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자는 22살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분명히 얼굴이나 이런 데는 결핵의 느낌이 분명히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스테옙스키, 체홉, 데카르트, 칸트, 피노자, 쇼팽 한다는 예술가들이 거의 대부분 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이 19세기 낭만주의 시절에는 이 결핵이야말로 예술적 천재성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1823년에 폐병이 유행했다. 모두가, 특히 시인들이 폐병에 걸렸다. 몹시 감동할 때마다 피를 토했고 30세 이전에 모두 죽어갔다. 아름답게 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의 주인공들이 결핵으로 죽습니다. 이게 좀 처참하게 죽지 않고 좀 말라가면서 파리하게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죽는 병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핵이 사람들이 걸리고 죽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큰 팬데믹을 형성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언제 팬데믹을 형성하게 되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좀 노동이라고 하는 게 왜곡이 되죠. 모든 노동자들은 정말 쓸모없는 잉여의 인간처럼 돼서 환경이 형편없는 데 수용됩니다. 빈민가에. 거기는 중금속, 공해물질, 진폐, 규폐, 오염, 알코올 중독, 아편 중독 모든 게 다 있는 열악한 환경이 되죠. 결핵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5세밖에 안 됐어요. 특히 54% 정도의 아동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결핵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자 정말 죽음의 팬데믹을 형성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현상이었을 겁니다. 자, 결핵은 그러면 오늘날 어떨까? 2014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WHO의 그 총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결핵이 이미 소멸된다고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에 이제 내성이 생긴 그런 결핵 환자가 너무나 많다. 지금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했어요. 그들이 보고한 거에 의하면 최소 17,0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있다. 근데 진단을 애초에 받지도 못하고 죽어간 자는 대부분 2 곱하기 5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결핵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어떤 괴멸적인 상황을 연출한 질환들에 대한 건데 예방할 길은 없을까? 병이라고 하는 걸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지만 환경 개선과 위험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병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도와주고 그들도 개선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돼요. 이러려면 정보를 빨리 획득하고 서로 분석하는 방식을 깨달을 교류를 해야 돼요. 이제 질병에 대한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인식을 전환하고 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팬데믹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면역 걱정이 아주 익숙해져 버렸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돼서 궁증으로 발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그냥 저절로 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개인의 면역력의 격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면역의 중요성을 겉으로만 알지 면역이 정말 무엇이고 진짜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건강에 해로운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과 직결되는 면역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면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면역이란 말은 요즘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죠. 눈 주변이 파르르 떨리거나 입안이 헐고 입술 주위에 수포 잡고 생길 때 야, 나 요즘 면역력 떨어졌나 봐 걱정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감염성 질환으로 면역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러지, 또 비염, 천식같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도 면역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또 매일 접촉하는 물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기생충, 곰팡이 같은 해로운 각종 병원체가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계태세를 늦추면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호막처럼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몸속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나 세균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들이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면역 반응을 통해서 침입자들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HO에서는 아주 건강한 사람은 5%,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20%, 병 앓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7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단계에서 진짜 병으로 넘어갈 때 병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병 전 단계에 멈춰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바로 면역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T세포, B세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T라는 게 흉선이란 뜻이니까 아, 이거 흉선에서 이 면역세포가 있겠구나. 그리고 B는 골수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 골수에서도 세포들이 단련되겠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겪는 증상들을 보면 편도선 제일 먼저 붓잖아요. 편도선 붓는 게 1차 면역기관이다. 야, 림프 부었어 하죠. 림프절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여러 기관에는 이 면역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맞서서 몸 안에 있는 다른 면역 세포들에게 신호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보내서 혈류를 타고 온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은 야,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역세포들을 빨리 불러 모으고 싸우는 과정에서 혈류가 증가하고 빨갛게 붓고 통증 일으키는 거, 바로 염증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건 좋은 염증인데 한 달, 1년, 10년 계속되는 염증이냐면 이건 만성염증이 됩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만성염증으로 가는 걸 차단시켜야만 진짜 면역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나 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물질에 계속해서 면역을 소모하게 되면 이제는 질병으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만성이 되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진짜 면역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한번 작동이 되고는 다시 제자리로 와 있어야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감염된 세포만 딱 죽여서 우리 몸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켜나갔을 때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꽃가루는 눈이나 코로 조금 들어오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이걸 바로 항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데 이 면역 시스템이 자기하고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이게 난지를 모르고 나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죠. 칼집 없는 칼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나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 모든 장기에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손에 생기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지만 이 소장에 주로 생기면 크론병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너무 날뛰고 있는 우리 면역 기능을 또 억제해야 되는데 그 억제하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거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면역도 좀 억제되기 때문에 암이나 다른 감염 질환의 치료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살이 많이 찌고 부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면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에는 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높다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면역은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변이가 바이러스의 진화를 의미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 변화된 바이러스의 새로운 면역체를 또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격을 당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독감 백신을 1년에 한 번씩을 맞는 이유는 조금씩 변이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토착화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는 너무 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되지 못하겠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면역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런 것들, 빨리 변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게 아무리 변해도 내가 이겨내려면 우리 몸의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방법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복입니다. 이제 우리 형사분들께서 범인 체포하기 위해서 빵하고 우유 드시면서 컵라면하고 이제 열심히 잠복하시는 거 기억날 텐데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 바이러스가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헤르페스 바이러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과로하거나 피곤할 때 입술 주위에 물집 생기는 이런 애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절이라는 곳에 조용히 살고 있다가 이 주인님께서 몸 안 좋고 이럴 때 싹 다시 증식하면서 물집 나타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면은 피곤하다, 면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친척 바이러스가 바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럼 면역은 처음 어디에서 왔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아 때부터 면역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태아는 엄마한테 기생하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탯줄로 전해준 걸 가지고 면역을 지키고 있다가 태어나면 폐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균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은 균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내 면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2년 안에 면역 형성이 평생 면역의 70%까지 담당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에서 다 안 될 때 그 다음이 후천 면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면역 점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드시는 분은 마이너스 10점. 네, 벌써 마이너스 10점이죠. 네. 자, 두 번째,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밀가루나 설탕이나 짠 것, 이거 세 개 중에 좋아하는 게 들어있다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리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비만 각각 10점씩 마이너스입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갖고 있다면 마이너스 40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나이가 35세 이후는 그냥 마이너스 10점입니다. 100점에서 이 점수들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60점이 넘을 때는 면역이 나는 살아있는 거고 60점이 안 되면 면역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면역 점수를 안전하게 획득을 하려면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스트레스, 짠 음식 이걸 안 하던가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이나 비만에 안 걸려 있던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이 하필 또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짠 음식을 또 잘 먹게 돼서 면역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생각하면서 조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은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다인데요. 우리 부모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그 부모님처럼 살아서입니다. 아빠가 암이어서 내가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살아서 내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태도, 밥 먹고 맨날 술을 드시면 나도 뭔가 나중에 커서 뭘 마시겠죠. 밥 먹고 맨날 누워 있으면 나도 맨날 누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제주도에 딱 도착하면은 알러지나 이런 게 그 공항에서부터 사라진대요. 아토피 아이들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주변에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치료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환경을 바꾸면 나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기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몸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역 기능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식습관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면역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에서부터 오는 게 면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몸이 좋아지길 원하고 있죠. 절대 몸이 좋아지지 않고 이 환경이 서울이 제주도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인 이상은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본인의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습관 하나가 바뀌면 몸의 면역이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이 면역이 중요한 시대를 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